서가 명가. 제일 큰 어려움은요, 뭐 오해도 있고 또 우리 고대사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일본과도 싸워야 됩니다. 동북공정 이런 문제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임날봉부 이런 건 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도 싸우고 내부적으로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은 비과학적인 역사 인식 내지 어떤 권력의 정권의 이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는 역사, 이런 건 또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과도 싸우고 내부적으로 싸우고. 학자끼리는 안 싸우느냐? 학자끼리는 건 논쟁이지 뭐 싸우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많은 싸움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왜 없느냐? 없다기보다는 너무 적습니다. 삼국사기 있지 않느냐? 삼국사기 큰 마음 먹고 아침 식사 일찍 하고 읽기 시작하면은 그거 금방 끝나버립니다. 삼국유사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삼국사기는 12세기 고려시대, 삼국유사는 13세기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 형성을 하는 기원전후한 시점으로 보면은 1000년, 1200년, 1300년 뒤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당연히 왜곡도 있고 그 책을 만든 고려 시대의 유학자나 불교 승려의 생각으로 많은 부분이 카트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삼국 시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타버리거나 지금 다 없어져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이 있죠. 하지만 역사, 중국인들이 남긴 그 역사책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측에서 만들어진 고사기란 책과 일본석이란 책이 있어요. 8세기에. 하지만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보고예요, 보고. 그냥 먹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 완전히 보고 먹은 것도 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보고 알입니다. 예, 비유하자면 보고 알입니다. 먹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왜? 역사 왜곡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은 완전히 뭐 까마득한 그 고대부터 일본 천황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고 백제 신라 가야는 맨날 굽신거리고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점철되어 있어요. 그 사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독을 제거하고 먹어야 돼요. 독을 제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서기를 이용할 때는 독을 빼고, 그래도 잘못 빼면은 왜곡된 한일 관계사,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연히 금성문 자료가 나와요. 포항에서 비문이 나오고 울진에서 비문이 나오고 가끔씩 비문이 튀어나옵니다. 그거 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얼마나 극적인지 아세요? 그 비문 튀어나올 때마다 몇십 년간 논문 쓴 우리 학계의 중진 원로 선생님들의 논문이 수십 편이 그냥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극적인 학문 분야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 짧아요. 논문 수명이, 제 수명이 논문 수명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제가 쓴 논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가 제가 뉴스 봤더니 고향의 행주산성에서 나왔죠. 보셨죠? 다 그동안 통일신라성이라고 알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딱 발굴열과 시기가 올라간다.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논문 쓴 거 다 꼽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쪽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여기서 몇 분은 캐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종 발견되는 금성문 자료 때문에 기존의 통설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가끔이냐? 금성문 자료는 가끔 나옵니다. 우연히 빨래터에서 아니면은 등산에서 이렇게 제일 정상 가서 발로 밟고 내려오는 그런 돌 우연히 나옵니다. 뭐 한 2, 3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봤자 별로 영양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민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백제의
주민들이 멸망해서 국가는 멸망했지만 그 유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를 개척했는지 이런 새로운 분야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목간 자료입니다. 목간은 나무나 대나무, 나무를 깎아서 대나무 표면에 글자를 써서 그 시기에 노트북 아니면은 문서 이런 것이죠. 또 구분해서 대나무에 얇게 쓴 것은 뭐 죽간,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은 목독. 그래갖고 합쳐서 중국에서는 죽간의 간과 목독의 독을 합쳐서 간독자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목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간. 그래서 목간이 나올 때마다 흥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간학회도 있어요. 목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그 글자 보면은 잘 안 보이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적외선 촬영을 하면은 한번 먹이 묻었던 그 부분은 먹이 나무에 베고 물로 씻어서 혹은 물에 씻겨서 안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삼국사이나 삼국유사 이런 것들은 잘 나가던 왕족 귀족의 혹은 불교 승려의 이야기지만 이런 목간을 쓴 사람들은 정부 지방부처의 하급 관리들이 쫙 쓰는 거예요. 생생합니다. 특히 국어 국문학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고대 국어에 대한 자료가 되니까 무지무지 중요한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목간의 총 숫자를 잘 모릅니다. 대개 몇 년 전에 한 300점쯤 됐습니다. 그때 중국과 일본이 30만 점씩 됐습니다. 3만이 아니라 300대 30만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한국의 자료가 막 늘었어요. 이제 한 400점 넘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40만 점이에요. 40만 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료지만 이 나오는 생산되는 출토되는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띄엄띄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땅 파야 나옵니다.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 땅 파면 나온답니다. 땅 파면. 땅 파면은 자료가 나온다.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뭐 사과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나무 아래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나오면 좋지만 언제까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도 땅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자료가 고고학적인 물질 자료가 매년 수백만 점씩 나옵니다. 땅에서. 제가 옛날에 학생 때는 전국에 1년에 발굴하는 총 건수가 10건이 안 됐어요. 즉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발굴 현장을 제가 학부 때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1년에 적으면 1,500건, 많으면 1,800건씩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유적 발굴이. 그것도 뭐 4일, 5일짜리가 아니에요. 했다 하면 뭐 90일, 뭐 320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인부 투입되는 숫자 50명, 뭐 중장비 세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땅을 파헤집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제 이 건설, 토목, 개발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막 원동력을 얻어왔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유적도 물론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매년 수백만 점의 토기와 기와와 철기와 목기 등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는 유물, 남겨져 있는 물건 해서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유물이 묻혀 있었던 무덤, 집자리, 아니면은 건축물, 뭐 토기 가마 이런 구조물은 남겨져 있는 구조물 해서 유구라고 불러요. 그럼 유구하고 유물이 쫙 엄청나게 많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넓은 공간은 우리가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유적 안에 유구가 있고 유구 안에 유물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유물은 1년에 제가 세볼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 이 빅데이터입니다. 이 빅데이터.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선 입만 벌리고선 목간하고 금성문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땅에서는 매번 자료가 나오는데 그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리하기 쉬운 목간하고 금성문만 입 벌리고 있는, 이거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부랴부랴 찍은 제 방 사진인데 이렇게 저도 책 정리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발굴을 하면은 꼭 발굴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어떤 유적은 보고서 발굴 한 건하고 보고서가 12권이 나오게 돼요. 무게가 막 엄청나게 무거운 책들이에요. 저는 겁이 나요. 막 오는 책이 막 학교에 한 2, 3일 만에 가면은 막 이런 식입니다. 발굴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학교 제일 방이 더럽고 복잡한 방이 제 방인데 그렇게 발굴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거쳐 생산된 유물은 고고학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손잡아야 돼요. 깊게 팔려면 넓게 팔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통석, 융복학, 다른 분야만 그러니까 역사학이야말로 가장, 특히 자료가 없는 고대사, 근현대는 자료가 많잖아요. 조선시대 자료 많아요. 고대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없는 대로 산다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예를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제를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는 분들이 제일 많은 연구를 하는 게 고대 국가 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고대 국가 형성.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뭐 신라가 57, 뭐 고구려 기원전 37, 백제 기원전 18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기사를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금과 옥조처럼 믿으면 서로 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요. 안 맞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나이 차이가 뭐 한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형제끼리인데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나고 이건 안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국가 형성사를 삼국사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중국 측의 기록을 봅니다. 삼국지란 책. 그렇죠? 우리 저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가 아니라 진수의 역사책 삼국지 봐도 이게 시원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초기 역사, 우리 박혁거세 당연히 떠올리죠. 박혁거세. 그리고 경주에 가면은 큰 무덤들이 있잖아요. 금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박혁거세 큰 무덤, 금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러한 통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위대한 발견이 1970년대 후반에 경주의 불국사 근처의 조양동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살던 한 어르신, 농부가 부엌을 고치다가 이상한 물건이 땅에서 나왔어요. 깨버리면 역사 깨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를 신문지에 잘 싸서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져갔어요. 제일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국립경주박물관의 학예사, 학예관, 관장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럴까?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 조양동 지역을 4번에 걸쳐서 발굴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큰 봉토도 없고 땅 파고 그냥 목관, 통나무 목관이나 아니면 널빤지로 조립한 목관 주변에 돌 좀 넣고 이런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박혁거세 시기의 기원전 1세기 신라 문화가 이런 것이다.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경주 평야에 있는 거대한 무덤, 금관 이런 것은 AD 기원 후 4세기, 5세기 이후의 일이지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신라 초기의 물질 문화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너무너무 학계에 위대한 일을 해서 개설서에도 그분의 이름은 항상 나옵니다.
경주의 김문환 시댁 발견 유물로 인하여. 그래서 저도 답사 가면은 그 집 가서 그분들 돌아가셨죠. 문패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김문자 환자. 그럼 다 우리 학생들 데려가서 이게 그 유명한 그분이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조양동 유적이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이런 신라 토기들, 단단하고 회색 플러스 청색 혹은 이렇게 아주 얇고 동전으로 긁어도 이 상처가 안 나는 이런 토기들이 신라 초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좀 더 무르고 푸석푸석하고 물 속에 넣어놓으면 그냥 카스테라처럼 풀어져 버리는 이런 친구들이 기원전 1세기부터 AD 기원 후 3세기까지의 토기고, 이런 친구들은 밀려나서 AD 4세기, 5세기의 토기구나. 이거를 밝혀준 게 위대한 학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 돌아가신 김문환 그 어르신이 유물을 깨진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역사가 풀리고 신라 초기사가 풀리고 신라 초기의 역사, 사로 육촌의 역사, 사로국의 역사가 풀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러면은 본물 터지듯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경주에 탑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봤더니 땅을 파고 나무를 가지고 우리 한글의 피읍자 모양으로 짜서 그 안에 바닥이 새카맣게 됐지만 이런 거울, 철기, 토기들이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이 바로 박역거세, 신라 초기의 물질 문화구나. 우리가 아는 금과는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을 보니까 이상한 유물들이 나와요. 야, 이게 뭔가 좀 북방적인 그런 요소, 뭐 중국 거울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주에 또 사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신라의 다른 이름이 사라거든요. 실라기, 사라, 신라 이런데 경주에 사라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무덤을 팠는데 굉장했습니다. 칼, 그다음에 납작한 쇠도끼를 열 해서 70점을 십진법 쓴 거죠. 쫙 깔고 이 위에 시신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 철은 금괴예요, 금괴.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했던 그 시기에 아마 작은 규모의 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북방의 만주 지역에 사용되는 쇠로 만든 솥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무덤이야말로 신라 초기 역사를 새로 쓰게 한 것이죠. 70년대, 8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80년대 후반에는 이번에는 신라 쪽만이 아니라 가야 쪽이 다시 또 탁 일어났습니다. 88년도에 그 진영단감 드셔보셨죠? 그리고 거기 주남저수지 있고, 그 진영단감이 있는 그 과수원지대가 구릉인데 도굴꾼들이 거기를 다 도굴하다가 자꾸 유물이 나오니까 논바닥까지 다 파헤쳤습니다. 그 논바닥에서 막 유물을 막 파헤쳤어요. 물론 이제 밤에 막 약 먹고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도 못 하고. 그랬는데 그 도굴꾼들이 뭔가 유물을 훔쳤는데 도굴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팔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이거 검찰에 이것이 적발돼서 물건 다 뺏기고 그다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해서 주남저수지, 진영단감. 그래서 거기를 국립박물관에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우리 선배들이 계속 나한테 비밀로 쉬쉬 비밀로 하고 뭐 출장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이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이 물건은 목관입니다. 목관. 통나무를 자른 다음에 세로로 뽀개고 그 안을 파서 하나는 바닥 하나는 위에 씌워서 이 안에 시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발굴할 때 모습입니다. 땅을 깊숙이 파고 저런 큰 통나무 목관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깨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 깨진 부분 보이시죠? 예리하게 깼죠. 예리하게. 도굴꾼이 저 통나무 목관이 기원전 1세기니까 2000년 지난 건데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물과 습기, 그러니까 습기와 공기와 온도가 딱 맞아가지고 나무가 너무 쌩쌩했어요. 그러니까 도굴꾼이 도끼로 뽀개다가 안 되니까 전기톱으로 뽀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를 싹 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하러 갔더니 다 쓸어갔어요. 좌절했죠. 그래도 이것도 귀하니까 드러내보자 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대나무로 짠 상자 안에 도굴꾼도 몰랐던 보물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1988년도 2월 달에 신문 한번 보세요. 그 시기의 신문에 완전히 칼라로 다 나왔던 창원 다호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원전 1세기의 창원, 그것도 김해 옆에 있는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붓이 나왔습니다. 붓. 지금보다 달라서 이게 붓털이 양쪽에 있는 붓이에요.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붓인데, 붓이 이게 어디에 소용됐겠느냐? 화장을 했겠느냐? 아닙니다. 문자를 쓴 겁니다. 왜 문자를 썼느냐? 이 지역이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붓이 필요한 거예요. 창고에, 물건에 이런 양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여기에 보이는 손칼이 뭔지를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것은 그 당시에 종이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기원전 1세기니까. 종이를 대신한 목간에 글자를 쓰고 지금은 지우개로 지우지만 그때는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런 하찰, 물건에 딱 붙여갖고 이건 일본의 누구누구에 가는 거. 그래서 이 물건은 내용이 뭐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저울도 있어야 돼요. 저울추도 나왔습니다. 기원전 1세기가 이런 시기구나. 우리가 알듯이 뭐 이렇게 좀 저급한 사회가 아니라 기원전 1세기의 창원, 김해 이 일대에서 국제 교섭을 관장하던 지역의 우두머리 다 도굴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유물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정도의 지배자가 존재했구나. 삼국사기 아무리 봐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삼국지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자료는 우리에게 툭 던져줘요. 이거를 던져준 걸 우리가 해석 못하면 그냥 이건 쓰레기 되는 것이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이 당연히 한국 고대사로 환류가 돼야죠.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가 영가